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질문에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되고 돌려보는 재료가 됩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처럼 시작됩니다. 웃으면서 묻고 괜히 무례해 보이기 싫어서 성실하게 답하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형편이 좀 어렵다던데, 몸이 안 좋다더라, 자식들이 잘 챙긴다더라.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건 관심이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없겠지. 솔직하면 나를 더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디까지 캐물어도 되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함부로 다뤄도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질문 하나로 당신의 형편, 약점, 사생활은 뒷얘기가 되고, 당신은 어느새 만만한 사람, 불쌍한 사람, 평가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아무렇지 않게 던지지만 사실은 당신의 격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 6가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위기 깨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입을 바로 닫게 만드는 품격 있는 한마디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당신에게 함부로 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형편은 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이 질문, 겉으로 보면 걱정처럼 들립니다. 안부 같고 친절해 보이죠? 특히 이런 자리에서 자주 나옵니다. 동네 모임, 친목회,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요. 분위기는 편안하고 술잔도 몇 잔 돌았고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될까봐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뭐 먹고 사는 데는 되죠. 많이 받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편이 이 정도인 사람으로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연금이 별로라던데, 형편이 좀 빠듯하다며, 자식들한테도 도움 못 받는다더라.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구나. 사람들은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이걸 묻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두고 대하면 되는지, 어디까지 편하게 대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묻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솔직해질수록 존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입구를 닫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요즘 형편은 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이렇게만 말하세요. 다들 비슷비슷하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절대 덧붙이지 마세요. 액수 이야기, 빠듯하다는 설명, 자식 이야기, 앞으로의 걱정, 미소만 남기고 대화를 다른 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 하나. 이렇게 말했을 때 차갑다, 벽 세운다, 재수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존중할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병원은 안 다니세요? 이 질문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걱정해줘서 묻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괜히 솔직해집니다.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좀 안 좋아요. 혈압 약은 먹고 있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은 좀 다니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 관리 잘하셔야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한 번이라도 자세히 대답하고 나면 관계는 아주 조용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함께 움직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 배려해야 할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슬쩍 피해야 할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괜히 무리하실까 봐요. 몸 안 좋으신 분은 쉬시는 게 낫죠. 겉으로는 배려인데 속에는 이런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다니면 불편하겠다. 언제 아플지 모르니 조심해야겠다. 괜히 엮였다가 내가 책임질 일 생기면 곤란하다. 이 판단은 아주 빠르고 거의 본능처럼 이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병 회피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해진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연대보다 먼저 거리 조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픈 이야기를 꺼낸 순간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을 리스크가 있는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모임에서 슬쩍 빠지는 사람, 괜히 무리하실까 바라는 이유로 중요한 자리에서 제외되는 사람,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의견이 자연스럽게 묻히는 사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존중은 사라졌는데 겉으로는 모두가 배려라는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원칙은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 상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병원은 안 다니세요? 이렇게만 답하세요. 나이 들면 다들 조금씩 있죠. 그래도 잘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명 이야기, 약 개수, 통증 설명, 앞으로의 걱정 절대 덧붙이지 마세요. 이 문장은 걱정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약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식들은 요즘 얼마나 챙겨줘요? 효자죠? 이 질문 대부분 기분 좋게 들립니다. 칭찬 같고 관심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뭐 다들 바쁘죠.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어느새 이런 말이 덧붙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용돈도 조금씩 챙겨주고요.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요.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나 보다. 그럼 형편이 꽤 괜찮겠네. 저 정도면 더 부담해도 되겠다. 나는 저런 효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존중은 갈라집니다. 자식이 잘 챙기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조금 부족하면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리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을 타인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마음이 먼저 뒤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비교의 불씨가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회비 이야기가 나올 때 은근히 더 부담해도 될 사람, 자식이 잘 되니까 이해해 주겠지 나는 말이 붙는 사람, 어느새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합니다. 칭찬과 부러움 사이에서 당신은 조용히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원칙은 같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상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식들은 얼마나 챙겨줘요? 효자죠? 이렇게만 말하세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그래도 안부 자주 오면 그걸로 고맙습니다. 여기서 용돈 액수, 방문 횟수, 비교되는 사례 절대 꺼내지 마세요. 당신 자식의 효도는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을 축하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려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질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이 질문 너무 흔하죠. 그래서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답합니다. 몇 년생이에요? 올해 63입니다. 저보다 위세요? 아래세요? 하지만 이 질문은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태도를 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정리합니다. 말을 편하게 해도 되는 사람인가? 조언해도 되는 사람인가? 존중해야 할 어른인가? 아니면 대충 넘겨도 되는 사람인가? 이 판단은 단 한 번에 끝납니다. 나이를 밝힌 순간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연령 서열화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아는 순간 의식하기도 전에 위아래부터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당신은 동등한 관계에서 조용히 밀려납니다. 처음엔 예의가 생깁니다. 말투가 바뀌고 형님, 어르신 같은 호칭이 붙죠. 그런데 그 예의는 존중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의견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정리되고 결정은 늘 다른 쪽에서 내려집니다. 아무도 무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합니다. 당신은 이미 중심에서 빠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의 원칙도 같습니다. 숫자를 주지 마세요. 상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만 답하세요.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죠. 혹은 나이보다는 요즘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기서 정확한 숫자, 출생 연도, 위아래 구분 절대 덧붙이지 마세요. 숫자를 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치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시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이 질문, 겉으로는 참 부드럽습니다. 관심 갖고 배려처럼 들리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걱정해줘서 묻는 거구나. 그리고 괜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요. 재혼은 생각 없어요. 하지만 이 대답이 끝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롭겠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다를 거야. 혼자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 즉,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생활 양식 간섭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선택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걱정, 조언, 관심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말해도 그 선택은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고쳐야 할 상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너무 익숙합니다. 괜히 중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혼자는 안 좋아요라는 말이 붙고 당신의 삶이 이웃의 수다거리나 안타까운 사례로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악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불쾌합니다. 당신은 설명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혼자 사시니까 심심하시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만 말하세요. 지금 제 삶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은 각자 편한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 외롭지 않다는 설명, 왜 혼자가 좋은지, 이유, 앞으로의 계획,
절대 덧붙이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설명으로 이해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선을 긋고 존중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자기 기준 안에 넣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하세요?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조언처럼 들립니다. 현실적인 충고 같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좀 내려놓으려고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대답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멈출 사람이구나. 더 이상 기대할 건 없겠네.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사람이네. 이 질문의 본질은 걱정이 아닙니다. 기대 철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정해진 나이 역할을 벗어날 때 주변이 불편함을 느끼는 현상을 역할 고정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움직임이 자기 인생의 정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덮어버립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나이에 충분히 했잖아. 왜 그렇게 애써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 손에서 남의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웃으며 맞장구 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나이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혹은 쉬는 것도 선택이고 움직이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여기서 열정 설명하지 마세요. 계획 나열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 들지 마세요. 이 문장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멈추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을 정리하려는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존중은 말을 많이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킬 때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 중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을 당신 삶에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질문은 줄어들고 당신의 자리는 다시 단단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